4천억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20년 명성이 단 한 문장에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제 동료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2026년 3월 26일 워싱턴 DC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 토마스 디나노가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하여 우리는 꽤 광범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협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20년간 45개의 공식 보고서에 적었던 그 결론이 3번의 상원 청문회에서 직접 증언했던 그 말이 수백 명의 투자자들에게 강력히 권고했던 그 분석이 단 한 문장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20년간 외쳤던 제가 지금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제임스 해링턴입니다. 64세입니다. 전직 미국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으로 워싱턴 DC에서 방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 지 20년이 됩니다. 해군에서 22년을 복무했습니다. 잠수함만 연구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수중 전력 분석, 그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전역 후 차린 회사 이름은 해링턴 어소시에이츠.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의 직원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서 직원이 12명으로 늘었고 조지타운에 번듯한 사무실을 얻었고 고객은 전 세계 방산 기업과 헤지펀드와 각국 정부 기관들로 채워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워싱턴 DC 방산 커뮤니티 어딘가에서 제 이름이 욕과 함께 오르내리고 있을 겁니다. 해링턴, 그 멍청한 놈. 20년 동안 한국 핵잠수함 절대 불가능하다고 떠들다가 결국 망했지.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메릴랜드주의 작은 집입니다. 조지타운의 고급 아파트에서 이사 온 지 이제 6개월이 됩니다. 예전 아파트의 월세는 지금 집의 3배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노트북을 켭니다. 한국 관련 뉴스가 매일 쏟아집니다. 미국, 한국 핵추진 잠수함 협력 공식 확인. 한미, 핵잠수함 실무협의 본격화 전망. 한국 조선 기술, 핵잠수함 건조 역량 세계가 주목. 그 제목들을 볼 때마다 커피가 쓰게 느껴집니다. 아내 수잔이 주방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한국 뉴스 보고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상황도 참혹합니다. 20년간 함께 일했던 방산 분야 동료들, 전직 국방부 관료들, 싱크탱크 연구원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마크 스톤, 전직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그로아는 18년 직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자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해링턴, 자네는 전문가야. 그 말 믿었는데 그뿐이었습니다. 리사 왓슨, 제 회사에서 10년을 함께 일한 수석 연구원. 그녀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회사 방향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컸던 고객, 알파 캐피탈 그룹. 운용 자산 2조 원이 넘는 이 헤지 펀드는 지난 8년간 제 분석을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한국 방산 관련 주식을 줄이라는 제 조언을 따른 결과 기회비용만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단 3줄짜리 이메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귀사의 분석 서비스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왜, 어떻게 그토록 틀렸는지를. 모든 것은 2006년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06년 봄, 저는 당시 미국 해군 대령으로 막 대령으로 진급을 마치고 잠수함 전력 분석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2세, 해군 복무 22년 차,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서울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솔직히 특별한 감흥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작은 나라, 그게 제 솔직한 첫 인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동안
차창 밖으로 높은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발전했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전히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회의 장소는 서울 용산 인근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가득했습니다. 한국해군 관계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왼쪽 끝에는 박재독, 50대 중반의 다부진 체형. 조용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잠수함 함장만 3번 지낸 분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김대령, 40대 초반,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이중영, 30대 후반, 활기차고 빠른 말투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젊은 소령들이었습니다.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박재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링턴 대령님, 바쁘신 중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해군의 장기 잠수함 개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단계적으로 잠수함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한국이? 저는 22년간 미국 해군에서 잠수함만 연구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6개국뿐이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이 6나라가 핵추진 잠수함 한 척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기술을 쏟아부었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배수량이 7,800톤이 넘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잠수함은 장보고 1급이 전부였습니다. 독일에서 설계한 1200톤급 재래식 잠수함. 배수량 기준으로 미국 핵잠수함의 6분의 1도 안 됩니다. 기술 수준의 차이는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막 만들기 시작한 나라가 우리는 우주선을 만들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꿈이야. 회의가 끝나고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 저는 동행했던 동료 커티스 레이놀츠 중령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커티스, 저들이 진짜로 저거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산 따려고 쇼하는 건지 모르겠어. 커티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링턴, 아시아 나라들이 다 그래. 발표는 거창하게 하고 10년 지나면 슬그머니 현실적인 방향으로 축소하는 거지. 패턴이 다 똑같아. 걱정 마. 저는 동의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해군 잠수함 역량평가와 핵추진 잠수함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분석. 결론은 딱 2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현 기술 수준과 국제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향후 20년 내 실현 가능성은 5% 미만으로 평가된다. 그 보고서가 저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DC 방산 커뮤니티에서 해링턴은 한국 잠수함 문제의 최고 전문가라는 평판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평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오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녁 후 저는 해링턴 어소시에이츠를 차렸습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처음 2년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잠수함 분석으로 이미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동아시아 방산 분야 자문을 원하는 고객들이 하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뜻밖의 뉴스가 왔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했다는 겁니다. 계약 금액 204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4조 원이었습니다. 4기의 원자로, 중동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당시 전 세계 방산 및 에너지 업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일본,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한국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원전 수출이랑 핵잠수함이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야. 그게 제 해석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지상에 고정된 시설입니다. 핵잠수함은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소형화, 소음 차단, 깊은 바닷속에서의 운용, 방사선 차폐,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원전 기술이 있다고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야. 저는 그 논리로 한국의 바라카 원전 수출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큰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원전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잠수함 역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핵잠수함 추진 체계는 기술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200명이 넘는 방산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에 자신감이 더 커졌습니다. 2012년 한국이 장보고 2급 잠수함을 완성했습니다. 1800톤급이었습니다. 장보고 1급 1200톤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200톤에서 1800톤이 됐을 뿐이야. 여전히 재래식 잠수함이고 핵잠수함과의 기술 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 그 무렵 저는 미국 외교 전문지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잠수함 야망의 한계, 왜 해추진은 현실이 될 수 없는가? 그 기고문은 방산 커뮤니티에서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해링턴의 분석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런 평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 경력의 절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제 오만의 절정이었습니다. 2015년 한국이 장보고 3급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목표 배수량 3,000톤, 목표 도입 척수 6척. 저는 그 발표를 보고 잠시 계산했습니다. 3,000톤이면 규모가 꽤 크네. 하지만 여전히 재래식 잠수함이었습니다. 핵 추진이 아닌 디젤 전기 방식. 저는 그의 싱크탱크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해군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핵 추진 잠수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면 핵연료 관련 미국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이 기술을 쉽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강연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가 나중에 제 가장 유명한 논문이 됩니다. 제목은 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꿈은 실현되기 어려운가? 이 보고서는 워싱턴 DC 방산 커뮤니티에서 널리 공유되었습니다. 국방부 실무자들도 인용했습니다. 의회 보좌관들도 참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 운용사들이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나중에 제 발목을 잡게 됩니다. 2018년 저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상원의원이 물었습니다. 해링턴 씨,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상원의원님, 저는 22년간 미국 해군에서 잠수함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군사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연료 처리, 소형 원자로 설계, 방사선 차폐, 수중 소음 감소 기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현 역량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상원의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쯤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 분석으로는 2040년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야. 나만큼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해 겨울 알파 캐피탈 그룹의 분석 팀장 마이클 류가 처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운용 자산 2조 원 규모 헤지 펀드의 방산 분야 투자를 맡고 있었습니다. 해링턴 씨, 한국 방산 관련 주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한국 재래식 방산 기업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 관련 테마로 접근하는 건 위험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테마에 돈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습니다. 그 결정이 나중에 4천억 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1년 8월, 제 비서 트레이시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한국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 한국이 도산한 창호함 취역식을 했는데 영상이 좀 인상적이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잠수함을 봤습니다. 장보고 3급, 도산한 창호함.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3,000톤급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영상으로 직접 보니 달랐습니다. 유선형의 선체, 정교한 마감. 단순히 크기만 키운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거. 하지만 저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리 크고 정교해도 재래식이야. 핵 추진과는 다르다고. 그런데 영상을 계속 보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선체 위쪽에 수직 발사관이 보였습니다. 저는 22년간 잠수함을 연구했습니다. 저 수직 발사관은 기존 어뢰 발사관과 구조가 다릅니다. 설마. 저는 급히 한국 해군 관련 영문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에는 수직 발사관 6개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미국의 핵추진 전략 잠수함에나 들어가는 그 방식이 재래식 잠수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수직 발사관이 있다고 핵잠수함이 되는 건 아니야. 그 해석은 기술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의 전략 미사일 발사 기술을 독자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잠수함 설계 기술, 유도 무기 체계, 수중 발사 기술이 모두 결합된 복합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그때는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다시 한번 충격적인 뉴스가 왔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수중 발사 시험을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도산한 창호함이 물속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그때까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그리고 북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불편함을 떨쳐냈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잖아. 핵추진 잠수함과는 여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야. 저는 다음날 아침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시험 성공은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으로의 전환 가능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 분석을 유지합니다. 그 이메일 하나가 나중에 제 회사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달, 2021년 9월, 세계를 더 크게 뒤흔든 소식이 하나 더 왔습니다. 오커스 출범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가 비밀리에 준비한 새로운 안보 동맹. 핵심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해 준다는 것. 이 발표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요? 한국도 비슷하게 협력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오커스는 완전히 다른 경우입니다. 호주는 영어권 5개 나라의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입니다. 수십 년간 쌓인 정보 공유와 신뢰가 있습니다.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 아닙니다. 오커스는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아닙니다. 저는 그 분석을 공개 기고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러 언론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산 핵잠수함 관련 주식은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테마에 돈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분석은 완벽했습니다.
2022년 하반기 한국 조선업 관련 수주 소식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HD현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이 세 개 회사가 전 세계 대형 선박 수주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0%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하고 정밀한 배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군함까지. 저는 이 데이터를 봐도 여전히 한국 핵잠수함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조선업 기술이 좋다고 핵잠수함이 가능한 건 아니야. 하지만 제 논리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기술. 둘째, 소형 원자로를 만들고 운용하는 기술. 한국은 이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건조 기술은 장보고 3급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원전 기술은 바라카 4기로 세계 최고 수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두 기술을 항상 따로따로만 봤습니다.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저는 마이클 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링턴 씨, 우리 팀 자체 분석에서는 한국 핵잠수함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마이클, 제 분석은 20년 경험에 기반한 겁니다. 단기 데이터 몇 개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업체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하나오션과 HD현대가 원자력 추진 관련 연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축했습니다. 원자력 민간 분야 인력일 겁니다. 바라카 원전 운영 지원이나 해외 원전 수주 관련 업무일 거예요.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알파 캐피탈은 서서히 제 분석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회담 결과로 워싱턴 선언이 나왔습니다. 핵협의 그룹 설치,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강화, 확장 억제 강화. 저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링턴 씨, 워싱턴 선언이 한국 핵잠수함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핵 공유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상징적인 외교 제스처로 봐야 합니다. 그 발언이 여러 언론에 실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말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분석을 굳건히 믿던 클라이언트 중 일부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중소형 헤지 펀드 하나가 조용히 한국 방산 관련 비중을 늘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들이 손실을 볼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 펀드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상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테마 투자 효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가면서 더 의심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미국 국방부 안에서 한국 잠수함 협력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정보를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국방부 내부 접촉들은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그 자체가 무언가를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체코 원전 수주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사업에서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예상 계약 규모는 수십조 원. 유럽에서 그것도 핵기술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체코에서 한국 원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처음으로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정말 이 정도 수준인가?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중동 국가니까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체코는 유럽입니다. 유럽은 기술 검증이 까다롭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건가?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이 흐려 있었습니다. 묘한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원전 수출이 성공해도 핵잠수함은 여전히 다른 문제야. 그게 제 마지막 자기 위안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미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양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저는 그 문장을 5번 읽었습니다. 공식 한미 정상회담 결과 문서에 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즉시 해석을 내놨습니다. 외교적 언어입니다. 협력 추진이라는 표현이 실제 기술 이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전화기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해링턴 씨, 이 문서 어떻게 보세요? 해링턴 씨, 포트폴리오 수정해야 할까요? 저는 계속 같은 답을 했습니다. 유지하십시오. 제 분석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불안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전과 다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등줄기에서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각을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 내 분석이 맞아. 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2026년 3월 26일, 목요일 오전. 저는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커피잔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열린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제목은 현대 세계를 위한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증인은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 토마스 디나노. 저는 디나노를 압니다. 국무부에서 수십 년을 일해온 베테랑 관료입니다. 평소에도 종종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저는 이 청문회가 핵비확산 조약이나 러시아 관련 의제를 주로 다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귀로 들으면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이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아미 베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관님, 워싱턴 선언과 최근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을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디나노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꽤 광범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부처 간 협의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국방부는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는 잠재적인 핵연료 공급과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보다가 그 말의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인프라, 국무부는 핵연료.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건 외교적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행정 절차가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방부와 국무부가 각자 역할을 나눠서 구체적인 실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디나노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 위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커피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커피가 카펫에 번지는 것을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앞이 잠시 캄캄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워싱턴 DC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압니다. 관료들이 의회에서 꽤 광범위한 프로세스라고 말할 때 그건 정말 뭔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팀 구성과 실무 협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이 안 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트레이시가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커피가 쏟아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청문회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디나노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은 매우 명확합니다. 미국이 확장 억제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은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불가능하다고 외치는 동안 미국 정부는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알파 캐피탈 마이클 류였습니다. 해링턴 씨, 지금 청문회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디나노 차관 발언 들으셨죠? 네. 포트폴리오 긴급 재검토 회의 잡겠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다른 클라이언트, 또 전화, 또 전화. 30분 동안 전화가 17통이 왔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해링턴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워싱턴 DC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봄 하늘, 벚꽃이 피기 시작한 3월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그날 오후, 알파 캐피탈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마이클 류가 말했습니다. 해링턴 씨, 당신의 분석을 믿고 우리는 워싱턴 선언이 나온 2023년 이후 3년간 한국 방산 관련주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압니다. 결과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하나오션 주가 상승률, HD현대 주가 상승률, 한국 방산 관련 지수 변화, 우리가 팔아치운 이후에 오른 금액들, 기회비용만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해링턴 씨, 마이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더 이상 귀사의 분석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계약 해지,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 또 다른 클라이언트, 그 다음 주 또 다른 클라이언트. 한 달 사이에 주요 고객 7곳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리사 왓슨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직원 12명 중 8명이 2달 안에 나갔습니다. 조지타운 사무실을 정리하고 작은 임대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오후, 저는 조지타운 사무실을 혼자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06년 서울회의가 끝난 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커티스 레이놀즈가 한국 해군 장교들과 함께 서 있는 사진. 왼쪽 끝에 박 제독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던 그분. 그날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정직한 말이었는지 압니다.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아내 수잔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건 청문회가 있고 사흘 후였습니다.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수잔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어떻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어. 수잔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봐요. 저는 며칠 밤을 그 말과 씨름했습니다. 왜 틀렸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저는 요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메릴랜드주 자택 서재. 예전보다 훨씬 작아진 공간이지만 오히려 더 잘 생각이 됩니다.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틀렸는가? 첫 번째 깨달음. 저는 한국을 처음 봤던 그 모습으로 고정해두고 20년을 보냈습니다. 2006년 제가 처음 봤던 한국 잠수함은 1200톤급 독일 설계 잠수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고정해두고 모든 분석을 그 틀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매년 바뀌었습니다. 1200톤이 1800톤이 되고 1800톤이 3000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게 아니었습니다. 설계 자립도가 높아졌습니다. 탑재 기술이 달라졌습니다.
기술 수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판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전문가처럼 보인다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 저는 기술을 따로따로만 봤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는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기술, 그리고 소형 원자로를 만들고 운용하는 기술. 저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별개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기술이 있지만 핵잠수함은 다르다. 한국은 원전 기술이 있지만 핵잠수함은 다르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두 기술의 결합입니다. 두 기술을 모두 가진 나라가 두 기술을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 오커스가 선례가 아니라고 했던 제 말이 틀렸습니다. 저는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커스는 한 번 열린 문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그 문을 향해 걸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커스의 존재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실수였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 저는 한국의 외교적 협상력을 무시했습니다. 핵잠수함 협력은 단순히 기술을 주세요. 주지 않겠습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서 막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과 무기를 공급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에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공급망의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의 길을 가는 것보다 핵추진 잠수함 협력으로 한국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이 외교적 방정식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실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 저는 한국의 조선 기술이 군사 분야와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선 기술은 군함 건조로도 직결됩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40%.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하고 정밀한 선박들을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핵잠수함도 결국은 매우 정밀하고 복잡한 선박입니다. 저는 민간 조선 기술과 군사 잠수함 기술을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봤습니다. 그 분리 자체가 틀렸습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 저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기술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바라카 원전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한국이 쌓은 것은 단순한 건설 기술이 아닙니다. 소형화 기술, 고도의 안전 시스템, 정밀한 운영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되었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깊이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의도적으로 외면했습니다. 일곱 번째 깨달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이 단순히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나라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준비하는 나라였습니다. 1200톤에서 시작해서 1800톤, 3000톤으로 키웠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서 수중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고 체코에서도 수주했습니다. 조선 기술로 세계 1위를 유지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따로따로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해온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내 분석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었으니까요. 그것이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한국 관련 뉴스를 새로운 눈으로 읽습니다. 디나노 차관은 청문회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매우 명확하다고, 그리고 미국이 확장 억제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이 말들을 조합해보면 미국은 지금 한국과 핵잠수함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이미 내린 것입니다. 그 판단을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저는 2006년에 박재독을 만났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허황된 꿈이라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허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20년짜리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한 걸음씩 착실히 준비해 온 나라였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1200톤으로 시작해서 3000톤을 만들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원전 기술을 유럽까지 수출했습니다. 조선 기술을 세계 최고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외교 협상을 통해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각각의 나무만 봤습니다. 한국은 숲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대학원 후배 케빈 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이제 한국을 어떻게 봐?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야, 케빈.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3월 26일 청문회 보고 나서 케빈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형,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다행이기는 한데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아랍에미리트와 유럽 체코가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3000톤급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탑재함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저는 20년 전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저는 메릴랜드주 자택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직원도 12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조지타운의 사무실은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공부합니다. 한국 잠수함 기술 문서를 읽습니다. 한국 원전 기술 자료를 검토합니다. 한국 조선업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2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한국 핵추진 잠수함 협력 실무협의 본격화 전망, 토마스 디나노 차관, 조만간 한국 방문 예정, 한국 핵추진 잠수함,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2006년에 박재독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다면, 만약 제가 바라카 원전 수출의 진짜 의미를 읽었다면, 만약 제가 오커스 출범이 한국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는지를 봤다면, 만약 제가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수중 발사 성공을 제대로 평가했다면, 만약 제가 워싱턴 선언과 공동 팩트시트를 그냥 문서가 아닌 실질적 진전으로 봤다면 제 클라이언트들은 4천억 원을 날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손해본 사람들에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20년간 불가능하다고 외쳤던 그 나라가 지금 조용하고 치밀하게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차관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만큼 실질적으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3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정부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1200톤에서 3000톤으로 키운 것처럼 단계를 밟아 나가십시오. 그 방식이 옳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방식으로 가십시오. 한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0년 전 워싱턴 DC에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미국 전문가가 지금 틀렸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구하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지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정말로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로 보지 마십시오. 한국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20년이 걸려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당신이 눈을 뜨면 한국은 이미 그 목표를 이루어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뒤늦게 깨닫지 마십시오. 전문가도 틀립니다. 하지만 20년간 틀렸다는 것은 전문가의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없는 나라라는 편견. 그 편견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한국은 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해내는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핵추진 잠수함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